그 소현세자가 서울로 돌아오고 뭐 오자마자 얼마 안 돼서 바로 그 죽어버렸기 때문에 청나라의 그 의심을 피할 수 없죠. 청나라는 저게 그 뭔가 그 죽음의 의혹이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있게 돼 있죠. 근데 현대의 대부분 학자들이 보기로 소현세자는 살해됐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학자들뿐만 아니라 당시 사람들도 인조가 소현세자를 독살했다 이렇게들 믿었는 것 같아요. 그러는 상황이니 청나라가 그 가만히 있을지 않을 수가 있죠. 근데 그때 청나라는 이미 명나라를 무너뜨리고 중국 대륙을 다 장악했어요. 소현세자를 돌려보내준 이유가, 지금까지는 소현세자를 볼모로 붙잡고 있었던 이유가 명나라가 아직 다 안 없어졌기 때문에 소현세자를 안 잡아놓으면 조선이 명나라하고 다시 붙어가지고 자기한테 배반할까 봐서 잡고 있다가 명나라가 다 망갔으니까 이제 되돌려보내준 거거든요. 근데 이제 중국 대륙을 다 장악하고 맹실공이 천하의 주인이 됐어요. 청나라가. 만약에 청나라가 소현세자 죽음에 의심을 품고 진상을 밝히려고 든다면은, 그래가지고 선조가 독살했다는 게 밝혀진다면은 청나라가 가만히 있지는 않겠죠. 대군을 몰고 쳐들어와서 전쟁이 날 수도 있고 인조를 폐위시킬 수도 있고, 또 그 독살 사실이 세상에 밝혀지면 그것도 보통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상당히 심각한 상황이에요. 인조실록 1645년 4월 15일에는 주상께서 하교하시기를 대마도 사신 등지승이 그들의 청을 들어주지 않는다 하여 곧바로 돌아갔으니 청나라에 보고하지 않을 수 없다. 제자관으로 하여금 일본과 사이 사정에 염려스러운 뜻과 삼남지방 뱃사람들이 모두 사은반하는 배에 동원됨으로써 해변의 방비가 허술해진 정상을 갖추어서 자세히 말하는 것이 좋겠다 하였는데, 이에 비국이 주상의 하교에 따라 시행하기를 정하였다. 얼마 전부터 대마도주가 등지승을 사신으로 보내서 말하기를 토쿠가와 막부가 중국 배를 타고 일본으로 들어오는 천주교 신자를 다 잡아라 하고 명령을 하는데, 그걸 잡기 위해서는 세 가지를 조선이 도와줘야겠다 이렇게 요구를 해왔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첫째, 대마도주가 직접 조선 배를 빌려 타고 조선 모든 해왕과 표구를 자세히 살펴보고 조사를 해서 일본 막부에 보고를 할 수 있도록 허가를 해달라. 둘째, 대마도주가 조선 섬들의 이름을 모르니까 그 이름을 다 알 수 있도록 해안과 그 섬을 자세히 그린 지도를 달라. 셋째, 조선 수군 절도사가 모든 포구에 정박하고 있는 외국 선박을 조사를 해서 보고서를 제출해 달라. 이런 뭐 말도 안 되는 이런 황당한 걸 요구를 해온 거예요. 어찌 보면은 대마도가 이런 걸 요구해 온다는 얘기는 조선을 얼마나 깔봤으면 그렇겠어요. 근데 실제 대마도가 저게 큰 섬이 아닙니다. 면적은 뭐 제주도보다는 작고 뭐 그런 정도, 제법 큰 섬으로 보이지만은 그 섬에 농토가 없고 그냥 이제 산밖에 없기 때문에 그 인구가 얼마 안 돼요. 조선으로 치면 현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조선을 깔보고 이런 요구를 해온다는 건 진짜 창피한 일이죠. 근데 조선이 그 요구를 들어줄 택이 없죠. 안 들어주니까 동지승 이놈이 화가 나고 막 화를 내면서 가버렸어요. 근데 만약에 동지승이가 조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은 것에 분풀이를 하려고 청나라 조정으로 찾아가 가지고 소현세자가 독살됐다는 의혹이 있습니다 하고 고자질이라도 해버린 날이면은 이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예요. 조선은 엄청 화급한 상황이 됐죠. 가만히 있어도 청나라가 의심을 하고 조사를 하려고 달게 될 텐데, 동지승이 저놈이 제 요구 안 들어준다고 화를 내고 나가버렸으니까, 저게 만약에 청나라에 가서
그런 고자질을 한다면은 이건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죠. 거기에다가 소현세자를 돌려보내줘서 고맙다는 그 감사 표시를 하기 위해서 사은사로 임평대군을 2달 전에 파견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한참 청나라 북경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임평대군이 출발할 당시의 상은 소현세자가 살아있었어요. 살아있는 상황에서 그 국서를 적었는데 소현세자가 죽어버렸기 때문에 상황이 크게 달라졌죠. 그래서 그때 적은 국서 내용과 지금의 상황을 생각해서 뭔가 조정을 해야 될, 빨리 수습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됐어요. 그러니까 누군가 빨리 청나라로 쫓아가서 임평대군이 북경에 도착하기 전에 2달 전에 출발한 임평대군이 북경에 도착하기 전에 임평대군보다 먼저 도착해서 이 일을 수습을 해야겠는데 그리 하려면 어떤 사람이 필요해요? 첫째, 청나라 사정을 잘 알아서 임기응변으로 대처를 할 수 있는 사람. 둘째, 외교적 능력이 충분해서 임기응변을 잘하고 청나라가 뭐 이렇게 따지고 들었을 때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는 사람. 셋째, 말을 타고 빨리 달려갈 수 있는 사람. 이 3가지 요건을 갖춘 사람을 찾아야 되는데 찾아보니까 그 사람이 죽단공이에요. 그래서 죽단공이 적임자로 지목이 됐고 채택이 된 거죠. 기서 선생 일고에 수록된 성희성이 지은 연행일기에 적혀있기를 1645년 5월 10일 맑음 6시경에 출발하였다. 성을 통과하여 들판 연못가에서 점심을 지어 먹었다. 저녁에는 군영 앞 냇가에서 묵기로 하였다. 성이 꽤 높고 큰 것 같은데 회철되어 남아있지 않았다. 오직 몇 사람만 살고 있는 것 같다. 저녁때가 되기 전에 부사, 최탁과 역관, 이점이 자문을 가지고 도착하였다. 그러므로 조정에서는 후한이 우려되고 또 대마도에서 온 등지승과의 마찰 문제를 외교 문서에 기록하여 추가로 보내면서 반드시 그 문서를 먼저 읽어서 배경을 알고 난 후에 다른 외교 문서를 읽도록 하기 위한 것인데 우리 행렬은 빨리 갈 수가 없었으므로 가지고 온 먼저 문서를 일행 중에서 역관 양요원에게 들려 최택과 함께 먼저 보냈다. 이 글은 성이성이 사은사로 가는 임평대군을 수행하고 가면서 쓴 일기책이에요. 근데 임평대군이 3월 17일 날 모화관을 출발해서 5월 10일 날 산회관에 도착을 하기 직전 산회관 바로 앞에서 죽단공을 만났어요. 그러니까 임평대군이 얼추 2달이나 걸려서 온 거리를 죽단공 겨우 일주일만에 온 거예요. 3월 17일 날 출발한 사람하고 5월 3일 날 출발한 사람이 산회관 앞에서 만난 거예요. 거기에서 이제 임평대군을 만나면 끝이냐? 그게 아니죠. 임평대군이 오기 전에 빨리 북경에 들어가서 그 일을 해야 되니까 계속 더 달려갔죠. 그래가지고 결국은 1645년 5월 18일 날 북경에서 돌아가셨어요. 죽단공은 1598년 4월 11일 경남 하동군 옥종면 두양리에서 태어나 1630년 묵과에 급제하여 벼슬에 나갔다. 1633년 선전관 겸 비국랑이 되었고 1635년 6월 29일에는 형조 좌랑으로 발령을 받았다가 너무 빠른 승진이라 하여 취소되었다. 1636년 2월 11일 조선대부로서 광양현감에 임명되었는데 그해 12월 9일에는 병자호란이 발발하여 14일에 인조가 남한산성으로 피난하여 들어갔다가 1637년 1월 30일 삼전도에서 청태종 앞에 항복하였다. 1642년 1월 28일 형조 좌랑으로 임명되었고 얼마 안 되어
3월 3일에는 어모장군으로서 세자 이귀사 익천이 되어서 4월 20일 처음 세자가 볼모로 있는 심양으로 출발했다가 8월 25일 다시 서울로 돌아오는 등 서울과 심양을 왕래하며 1년 남짓 근무하다가 1643년 8월 25일 죽산 부사로 발령을 받았다. 1644년 3월 18일 이자성이 이끄는 반란군이 만리장성을 넘어 북경으로 들어와 자금성을 위협하므로 명나라 숭정제가 자살하여 명나라가 망하였는데 그 소식을 5월 7일에 청나라가 조선 조정에 알려주었다. 청나라는 이자성 반란군 토벌을 빌미로 북경으로 쳐들어가서 자금성을 장악하므로 청나라는 명실공히 천하의 주인이 되었다. 명나라가 망했다는 소식을 들은 죽당공은 죽산 부사 자리에서 물러나 속리산으로 은거하였는데 무단으로 벼슬에서 물러났다 하여 남양으로 유배되었다. 천하의 주인이 된 청나라는 이제 더 이상 소현세자를 볼모로 붙잡아둘 필요가 없어졌으므로 돌려보내주었는데 그에 대한 감사 인사를 전하는 사은사로서 임평대군이 1645년 3월 17일 북경으로 출발하였다. 그런데 4월 26일 갑자기 소현세자가 죽었다. 갑작스런 소현세자의 죽음을 청나라가 의심할 수 있으므로 오해를 막기 위한 사신으로 죽당공이 발탁되어 5월 3일 서울을 출발하여 5월 10일 산해관 바로 앞에서 임평대군 일행을 수월했고 임평대군보다 먼저 북경에 들어가서 임무를 완수하고 5월 18일 과로로 인한 스트레스로 돌아가셨다. 근데 백과사전은 물론 모든 문헌이 죽당공의 죽음이 병사다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근데 죽당공은 평소에 뭐 그런 지병이 있었다는 기록이 없어요. 그리고 나이도 48세에 불과해요. 아직 돌아가실 나이가 아니에요. 그리고 전염병이 걸린 것도 아닙니다. 만약에 서울을 출발하고 보름 만에 돌아가실 정도로 병이 든 중태라면은 사신으로 출발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겠죠. 사람이 병이 들어서 보름 뒤에 죽는다는 거는 그래서 병이 굉장히 중태란 얘기예요. 제가 추정하기로, 제가 의사는 아닙니다만 추정하기로 평소에 증상이 잘 안 나타나는 뭐 심근경색 같은 그런 지병이 있었는데 그 병을 모르고 있다가 갑자기 막 무리를 하니까 그 병증이 밖으로 드러났고 그 병증이 드러났는데도 쉬지 않고 계속 무리를 하니까 결국은 급격히 악화돼서 돌아가신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한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이 일을 누군가는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고 또 그 누구보다 자기가 잘할 수 있다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걸 거절하지 못하고 뛰어들어가서 죽을 힘을 다해서 온 몸을 다 태워서 수천리 먼 길을 달려가서 주어진 임무를 충실히 완수를 했어요. 그리고 겨우 출발하고 나서 보름 만에 이역마리 타국에서 돌아가신 거예요. 이런 그 죽당공의 죽음은 보통 사람들이 병이 걸려 죽은 병사하고는 굉장한 차이가 있죠. 임무 수행을 해서 전력 투구를 하다가 장렬하게 순국하신 것입니다. 죽당공이 목숨을 바쳐 세운 공로로 인해서 조선은 청나라와의 전쟁을 피할 수 있었어요. 죽당공의 순국은 정묘호란 병자호란을 통틀어서 청나라와의 전쟁에서 그 어떤 사람이 전사보다도 장렬한 죽음이었고 그 어떤 사람이 세운 공로보다 위대했어요. 어떤 전공보다도 커요. 왜냐? 목숨을 바쳐서 전쟁을 막아냈으니까.